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2,500대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10거래일 연속 팔던 외국인도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당국이 커피 전문점 등에 쌓인 소비자들의 선불 충전금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들 선불 충전금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보호 수준과 운용 실태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KB라이프가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의 본인 인증을 제한했습니다. 농협생명 역시 인증 자제를 권고하면서 피해 우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세금 환급 소송에 대해 원심을 깨고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론스타는 1,70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돌려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짓눌렀던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가 오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날에 약보합세를 딛고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상승세를 그나마 잘 유지하면서 2,540선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뚜렷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건 어제까지 10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던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돌아섰다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 그리고 다음 주의 증시 전망까지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SBS 비즈 5스타 김영구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변화의 요인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 분석과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월 31일이 외국인들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4월 24일까지 총 12조 4천억 원을 갖다가 순매도했던 외국인들인데요. 오늘에서야 매도를 멈추고 2천억 원 가까운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1,430원 선에서 안정권을 갖다가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미증시 3일간 반등에 따른 성공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매수량이 아직 크질 않아서 확실한 매수세로 전환되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4월 10일 매도 클라이막스 이후에 현저하게 매도량이 줄었던 점을 생각해보고 이제 순차적으로 매도량 줄이고 매수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시기에 진입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하루에 1,000억, 2,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2, 3일 정도 보여준다면 확실한 외국인 매수 전환으로 볼 수 있겠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주에도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아직은 매수세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삼전에 삼성전자에 한 200만 주씩 한 3일간만 연속 매수세가 돌아선다면 이거는 확실한 외국인들 매수로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지수도 더 가파르게 이어가면서 2,700포인트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2,500포인트 저항선 돌파에 성공을 했으니까 2,600, 2,700 차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음 주에도 걱정할 것 없는 편안한 증시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편안할 수는 없는 게 관세 문제, 미국의 관세가 연일 새로운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이 변수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증시에서 어떤 변수에 주목해야 할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관세 문제는 사실 진실 게임이기 때문에 트럼프 쪽 협상 중이라고 하고 시진핑은 협상은커녕 미팅도 안 했다고 하고 결국 자존심 싸움인 것 같은데요.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결국 협상에 협자만 나와도 증시는 화색이 돌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미국 정에서는 연속 협상 중이다라는 발표에 기대감이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을 비하하다가 결국 말을 바꾸기는 했지만 6월에 금리 인하 이야기가 슬슬 군부를 지피고 있는 점도 시장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증시는 좋아질 것이고요. 그러면 가장 큰 변수는 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1분기 실적들이 하나씩 발표가 될 텐데 이 기업들의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은 지금 시간도 다음 주에도 집중해서 매수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주가의 바로미터라고 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실적 좋은 종목들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니 꼭 실적 좋은 종목들의 매수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5스타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경제에서 최근 위험에 빠진 곳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TMF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커피 충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 같은 곳곳에 있는 선불 충전금을 혹시나 못 받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안전장치를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진행됩니까? 네, 전자지급 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인데요. 지난해 TMF 사태 이후 미리 충전 후에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한 선불 충전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이처럼 급격히 변화 중인 전자금융 업무 형태와 관련해 현재의 규율 체계가 적정한지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전자금융 규율에 대한 비교 등을 통해 추가 규제 필요 사항이 있다면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에 주로 저장되던 자금이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 신종 지급수단에도 저장되고 있고 금융 업무 환경이 외주, 위탁 중심으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어 관련 제도 정비 검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현재의 규제 체계에 뭔가 빈틈이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실제로 TMF 사태 이후에 사각지대가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 법적 개선을 통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스타벅스나 폴바셋 등에서 현금을 카드에 충전해 쓸 수 있는 컴비 충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 충전 시장 규모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이용 금액이 1조 원을 웃돌 정도로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중 선불 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 규모는 33,317만 건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6.2% 증가한 1조 1,664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률 체계상 규제 대상에 빠져 있어 업체별로 선불 충전금 보호 수준, 운영 관리 등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불 충전금 문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전자금융법의 틀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유심 개인정보가 해킹돼 큰 보안 위험에 휩싸인 SKT에선 그 후폭풍이 곳곳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본인 인증 수단 중에서 SKT 인증을 막는 곳까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금융권 대응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SKT 유출 사고에 금융권도 줄줄이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라이프는 일시적으로 SKT와 SKT 알뜰폰 인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B라이프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유출 사고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NH농협생명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KT를 이용하는 고객은 휴대전화 인증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SK텔레콤 이용 고객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인증을 통한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면 SKT와 알뜰폰 이용자는 인증을 어떻게 합니까? 네, 불가피하게 다른 인증 수단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당분간 SKT 인증을 아예 막은 KB라이프의 경우 카카오, KB인증서, KB페이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른 일시적 고객 불편도 잇따를 전망인데요. 다만 금융사들이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건 특히 휴대전화로 거래하는 금융자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심스와핑 사건이 거론되는데요. 때는 유심 정보를 복제해서 은행과 가상자산 계좌까지 탈취한 사례로 이번에도 혹시 모를 피해가 있을까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금융사들로도 보호 조치가 확산될 수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도 일단은 대체 인증을 사용하는 식으로 2차 피해 예방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은 2,300만 명에 달하는 전 고객의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고객정보 보호 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이번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체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시작되며 앞서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도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국채 투자의 길을 열겠다며 관련 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 단계 만기의 상품이 있습니다만 유독 5년물만 홀로 인기를 끌면서 정부가 다음 달 추가 발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일단 추가 발행된다는 5년물 자세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에 따르면 발행 규모는 모두 1,300억 원으로 전달보다 100억 원 늘어났습니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5년물은 8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 발행될 예정인데요. 5년물이 2달 연속 발행 계획보다 초과 청약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5년물의 발행액을 전달보다 100억 원 늘렸습니다. 5월에 발행될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수익률은 5년물 16%, 10년물 약 37%, 20년물 약 88%입니다. 네, 그런데 10년물과 20년물은 인기가 없다면서요? 네, 이달 발행된 총 1,200억 원 규모의 청약엔 약 1,436억 원이 신청돼 발행액을 넘어섰지만 5년물에만 수요가 몰렸습니다. 7억 원이 발행된 5년물 청약에는 약 1,149억 원이 몰리면서 1.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10년물과 20년물은 청약이 미달됐는데요. 10년물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연속 미달되고 있고 20년물은 개인 투자용 국채 출시 이후 단 한 번도 발행 계획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국민들의 안정적인 중장기 노후 자산 형성을 돕고자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을 시작했지만 긴 만기에 대한 부담으로 단기 상품인 5년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청약은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에 부과했던 관세 일부를 철회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소식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연체율이 전달에 이어 또 오르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처럼 건전성 관리에도 비상이 켜지면서 어려운 사람은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연체율이 얼마나 오른 겁니까?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달 말보다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신규 연체 발생액은 전달보다 3천억 원 줄었는데 연체 채권 정리 규모도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등 중소기업 연체율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 연체율이 오른 건데요. 중소법인 연체율은 0.9%,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76%로 각각 한 달 새 0.08%포인트, 0.06%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달과 비슷했고요. 가계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9%로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연체율이 높아지니까 대출받기는 더 힘들어지겠습니다. 네, 은행들이 자산 건전성 관리 고삐를 더 바짝 쥐는 모습인데요.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은행의 대출 태도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6으로 전분기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한 분기 사이에 대출 태도 완화보다 강화를 택한 은행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올해 2분기 대기업 대출은 완화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 태도는 강화돼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걸으면서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구매 부담이 줄면서 해외 여행객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대한 기자, 일단 유류 할증료는 얼마나 낮아집니까?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를 전달 대비 최대 22% 인하할 예정입니다. 노선거리에 따라 최대 99,000원에서 76,500원까지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 달 기존보다 최대 21% 낮춘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달러로 유류 할증료를 받는 진에어도 최대 4달러까지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저렴해집니다. 이는 유류 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네, 비행기 값의 부담이 줄면 수요도 좀 늘어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만큼 유류 할증료 인하로 인해 여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주말과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인 6일까지 합하면 최대 6일간의 연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들의 경우 해당 날짜에 제주행 항공편이 대부분 팔린 상태입니다. 해외여행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1분기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1,860만 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황금 연휴에 하루 평균 21만 명가량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정부와 서울시가 1,682억 원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 1부는 어제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우리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2010년에는 매각을 하면서 4조 6천억 원의 차익을 남겼는데요. 한국과 벨기에 조세 조약을 적용받기를 주장하면서 국내 기업들보다 적은 세금을 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면서 8천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과세 부당을 이유로 법인세 1,733억 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2017년에도 대법원이 이미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부과한 1,700억여 원의 법인세 처분도 취소됐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에서 돌려받지 못한 1,530억 원과 지방소득세 152억 원에 대해 각각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 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 징수가 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 징수 세액에서 공제, 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소액 투자로도 건물주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문구로 한동안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던 부동산 펀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상권 침체로 각종 상가 건물이 속속 경매로 등장하는 가운데 이지스 자산운용의 펀드가 투자한 상가까지 경매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민호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먼저 경매에 넘어간 경과 짚어주시죠. 네, 지난 21일 이지스 자산운용이 운영 중인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상가형 빌딩 모로브K의 대주단이 임의 경매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단 측에서 조만간 경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부터 대주단 측에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면서 기한이익 상실, EOD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예정된 이자 지급이 밀릴 경우 대주단은 대출 원리금 즉시 변제 요구 등 담보권 행사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 측은 이번 달 초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에 나섰지만 실패하면서 대주단 측이 본격적인 채권 회수에 나선 겁니다. 다만 상업용 부동산 1분기 법원 경매건이 14,900여 건으로 15년 만에 최다인 상황에서 경매 분위기는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네, 이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해당 펀드가 자산 재평가에 따라서 지난 23일 기준 펀드 가격은 기존 456원에서 0.01원으로 급감했는데 사실상 전액 손실 난 겁니다. 올해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자산 가치는 437억 7천만 원으로 하락했는데요. 문제는 대주단에 갚아야 할 금액이 455억 원으로 자산 가치보다 큰 상황입니다. 대주단 측이 경매에 나서더라도 455억 원 이상의 매각이 가능한지 미지수입니다. 모로브K의 자산 가치는 2년 전 602억 원에서 올해 437억 7천만 원으로 무려 2년 새 28%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국대 부근의 상권 침체로 자산 가치가 하락했고 현재 모로브K는 CGV를 제외한 대부분이 공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KB국민은행을 통해 구매한 208억 원 규모의 투자금은 회수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 측은 향후 경매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원금 회수와 자산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처음으로 한미 재무통상수장이 만나 1시간여 만에 끝난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이른바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조기 대선 이후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환진 기자, 협상이 예상보다는 좀 일찍 끝나면서 탐색전 성격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 협상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 대표단은 미국과 첫 협상을 마친 다음 가진 브리핑에서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마련과 향후 논의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협의할 세부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최상목 부총리는 환율 정책에 대해 한국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협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이 특히 조선산업협력 관련한 기업 투자와 인력, 기술 협력 등에 공감대를 보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DA 개정 관련 내용과 쌀,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은 협의 과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황사가 나타나면서 공기질이 탁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곳곳으로 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워스트 지역은 고덕 2동과 고덕 1동, 강일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포근하지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대기가 건조해져 가고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실내 환기를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나쁘겠고요. 이후에는 청정한 공기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